용은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천년을 땅에 엎드려 있던 용이었죠. 세계는 몰랐습니다. 그 용이 이미 하늘 높이 떠 있다는 걸요.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짓밟고 지나갔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 땅에서 기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하나씩 하나씩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2025년 용이 포효했습니다. 아니, 포효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날갯짓을 멈췄을 뿐이죠. 한국 기술자 83명이 귀국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이 추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무너지고 공장이 멈추고 하늘이 닫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용의 등 위에 올라타 있었다는 걸요. 용이 날아야 미국도 날았습니다. 용이 멈추자 미국도 추락했죠. 10일 만에 백악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미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목격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짓밟혔던 그 땅이 마침내 세계의 정점에 선 순간을요. 한국.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 세계가 그 용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제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벨이 울렸죠. 35년간 이런 전화는 딱 2번 받았습니다. 9.11 테러, 2008년 금융붕괴. 2번 다 미국이 멈췄던 날이었죠. 화면에 발신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가 왔구나. 저는 마커스입니다. 워싱턴에서 35년째 데이터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죠.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입니다. 밤낮이 바뀌어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온도, 전압,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이 숫자들이 제 언어였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숫자가 두려워진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시팀 당직 책임자였죠. 10년 넘게 같이 일한 베테랑입니다. 이 친구가 목소리를 떠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국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동시 지연 경보가 떴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전부입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동시 지연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가 문제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죠. 둘이 문제면 백업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부라니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히 3시 12분입니다. 5분 전이죠. 5분 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흔적은 없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외부 침입 로그가 전혀 없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면 내부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결함이거나 설계 오류죠. 그런데 전국 동시 발생이라니 이건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35년 경력에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죠. 20분이면 갈 거리인데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빨간불을 2번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센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곳인데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경비원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갔죠. 관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모니터 30개가 전부 노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화면이었죠. 팀원 15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괄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원들이 길을 비켜줬죠. 메인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0.8초. 전국 인공지능 운영 시스템 평균 지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0.8초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금융거래 하나가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0.8초면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죠.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인식 못하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0.8초면 사고가 납니다. 병원 진단 시스템이 환자를 놓치는 시간이죠. 응급실에서 0.8초면 생명이 꺼집니다. 심장박동이 0.8초 늦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팀장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네트워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패킷 손실 제로입니다. 전력 공급은요? 안정적입니다. 전압 변동 없습니다. 해킹 흔적은요? 전혀 없습니다. 방화벽 로그 깨끗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트워크 정상, 전력 정상, 해킹 없음. 그런데 시스템은 멈춰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5년 경력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의자에 앉아 직접 코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줄의 로그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죠.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산은 끝났는데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세스가 멈춰서 서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 숨을 참고 있습니다. 부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설계된 멈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여기서 멈추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설계된 멈춤이라니 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국가기관망입니다. 장난칠 곳이 아니죠. 하지만 로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추적했죠. 그리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연산칩 검증 라인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차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 보좌관에게 연락했죠. 긴급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설명하려면 다른 언어가 필요했죠. 30분 후 백악관 서관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상황실이었죠. 평소엔 안보 회의실로 쓰는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국장, 그리고 의회정보위원회 위원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죠. 마커스 팀장입니다. 오늘 아침 시스템 붕괴를 조사한 사람입니다. 안보보좌관이 손짓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보고 시작하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떴죠. 47개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2분 전국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원인은 인공지능 연산칩 검증 시스템입니다. 의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 설계 문제입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명단이 나타났죠. 한국 엔지니어 83명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전원 귀국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변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떠났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 없이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기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설이지만 그들의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 관리 책임을 묻는 사람, 서로 말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소리를 지르지만 데이터는 속삭입니다. 10분 후 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마커스 팀장,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입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4시간입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 요청하십시오. 저는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장관의 차를 타고 뉴저지로 향했죠. 인공지능 칩 검증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간 고속도로는 막혔지만 경호 차량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센터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죠. 직원들은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춰 있으니까요. 저는 곧장 3층 검증 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한 묘지 같았죠. 저는 메인 컴퓨터실로 걸어갔습니다.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코드 분석을 시작했죠. 화면에 수천 줄의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17개 레이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레이어마다 온도, 전압, 속도, 압력을 체크했죠.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분석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2시간이 걸렸죠.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6시간 후, 저는 10번째 레이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듈 17도 3분 냉각 프로토콜.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냉각 프로토콜은 보통 온도만 표시하죠. 하지만 이건 시간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17도에서 정확히 3분간 유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7도는 섭씨였습니다. 화씨로 환산하면 62.6도죠. 미국은 화씨를 쓰는데 왜 섭씨로 표기했습니까? 그리고 3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다른 레이어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한국식 공정 규칙이었습니다. 온도 단위, 시간 간격, 측정 방식. 전부 한국 표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정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그들은 코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안에 한국어를 새겨 넣었죠. 우리는 영어로 읽지만 시스템은 한국어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7개의 레이어가 17개의 성문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과 일본 전문가를 불러주십시오. 왜 그들입니까? 독일은 정밀 공정 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선진국이죠. 이 코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독일에서 5명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7명이 왔죠.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분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독일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드는 표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냉각 온도 17도 3분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팀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방식과 다릅니다. 논리는 맞는데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냉각 온도 17도 시간 3분 숫자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철학을 새긴 겁니다. 독일도 일본도 한국의 철학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데이터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관실로 가져갔죠.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장관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죠. 92%.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칩 설계 78%, 검증 96%, 양산 87%입니다. 평균 92%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우린 패권을 외쳤고 그들은 기술로 응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개장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0분 후부터 가속이 붙었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구글 마이너스 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시장은 진실을 제일 먼저 압니다.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래프는 하락했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제품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는 전량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우리 인공지능 칩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지만 최소 2년이 걸립니다. 2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이면 회사가 망하죠.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구글 최고 경영자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한국 기술이 필수라고 했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둘씩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요. 장이 끝났을 때 나스닥은 5%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천억 달러가 증발했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 긴급회의였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입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었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은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이건 경제안보 문제입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관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이건 자충수였습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마커스 팀장, 기술적 관점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우리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응수할 겁니다. 침묵이요? 예.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단지 공급을 줄일 뿐이죠. 그럼 시장이 더 무너집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우린 시장만 가졌죠. 기술이 시장을 이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마커스 팀장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정책은 명령이지만 기술은 현실입니다. 명령으로 현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무역 불균형 시정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식 성명 한 줄이었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시한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응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납품 물량을 10% 줄인다고 발표했죠. SK하이닉스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생산 조정이었습니다. 10%. 작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달랐죠. 월스트리트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8%, 구글 마이너스 15%, 애플 마이너스 13%. 관세 발표 72시간 만에 미국 기술주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래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든 화면이었죠. 그래프가 붉게 물들자 백악관의 빛도 흐려졌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마커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숫자가 울었습니다. 35년 경력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급을 10% 줄였을 뿐이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한국 국기가 실렸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을 쌓았을 뿐이죠. 그런데 세계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계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죠. 백악관은 매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경제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압박 전략회의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파일을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번에도 만석이었습니다. 경제보좌관,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상무장관, 그리고 상원외교위원회 위원 3명이 추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압박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줄이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상원의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없으면 생존 못합니다. 압박하면 굴복할 겁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지는 언제나 자신감의 가면을 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 팀장 하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십 장의 데이터였죠.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장은 미국 산업별 한국 기술 의존도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92%, 전기차 배터리 87%, 반도체 79%입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95%, 전력망 제어 장비 68%, 의료기기 정밀 부품 72%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관세는 해답이 아닙니다. 압박하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한국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멈춥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건 압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기술 이전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무역대표부 대표가 웃었습니다. 협상이요? 한국이 기술을 넘겨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시도는 해야 합니다. 상원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린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한국 따위가 우릴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부할 겁니다. 그들에겐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미국만이 시장이 아닙니다. 허튼 소리 마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분석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데이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추가 압박이었죠. 한국산 전자제품의 관세를 더 올리고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이 있었죠. 전부 센터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서 지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3곳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력망이라니 이건 심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백업이 있죠. 하지만 전력망은 다릅니다. 백업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전 9시부터입니다.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 회의가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뛰어갔습니다. 센터까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관제실로 뛰어 올라갔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점이 3개에서 7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입니다. 부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번째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전력망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력망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산 장비죠.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붕괴 때와 같은 패턴이었죠. 0.8초 지연. 대기 상태. 명령 대기. 하나의 명령어가 100만 개의 공장을 멈춥니다. 저는 다른 산업도 확인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지연이었죠.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기기 오작동 경고였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반격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압박하자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협상을 생각했지만 시스템은 협상을 모릅니다. 저는 데이터를 지켜보며 국가가 붕괴하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프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회의실에서 웃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100%.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 무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총구는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23%, 테슬라 마이너스 19%, 애플 마이너스 15%.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뉴스를 켜고 한국 언론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도 없었고 기업 발표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2가지 의미였죠. 포기했거나 아니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저는 후자에 걸었습니다. 밤 10시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이상한 침묵이라는 제목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거리가 나타났죠.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BBC도 비슷한 보도를 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한국의 침묵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마커스 팀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비공식 통화입니다. 녹음은 안 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을 멈추면 우리 생산 라인이 3달 안에 정지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테슬라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죠. 배터리 공급망이 위험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 책임자가 연락했습니다. 마커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린 한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협상입니다. 그날 저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장 마감 후 추가로 10%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12% 하락했죠. 시간 외 거래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 출시를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핵심 부품 수급 차질이었습니다. 1시간 후 테슬라도 발표했습니다. 신규 전기차 생산 목표를 30%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문제였죠. 오후에는 아마존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제국이 24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폭풍처럼 쏟아졌고 저는 그것이 복수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했을 뿐이죠.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무부 집무실이었죠. 들어서자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잘못 봤습니다. 뭘 잘못 봤습니까? 이걸 협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교가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원인을 만들면 결과가 옵니다. 장관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우린 이미 졌습니다.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소리를 질렀고 한국은 멈췄습니다.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한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경력에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지만 침묵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관세 발표 일주일 후 미국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센터 긴급 상황실이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국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원격 접속했죠. 총괄 모니터 화면이 떴습니다. 47개의 빨간 점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시애틀 항공기 제조, 텍사스 반도체 공장, 캘리포니아 전자제품 조립 라인. 전부 정지 상태였습니다. 지도는 마치 상처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센터까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혼돈이었죠. 팀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부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조 공장들의 자동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력망 과부하입니다. 각 공장의 전력 소비가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정상 수치의 3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전력 소비가 늘었습니까? 냉각 시스템입니다. 모든 공장의 냉각 시스템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저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뉴저지 칩 검증 센터에서 봤던 코드였죠. 모듈 17도 3분 냉각 프로토콜. 한국 시스템입니까? 예. 전부 한국산 냉각 제어 장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심어놓은 설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되면 공장 전체가 멈추도록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그게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부 국장이 이미 와 있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47개 주요 공장이 정지했습니다. 마커스 팀장, 설명하십시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붕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자기 붕괴라니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고치십시오.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당신은 35년 경력 전문가 아닙니까?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마법사가 아닙니다. 정책이 문제를 만들고 기술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데이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관세를 매기고 위협했죠. 하지만 한국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코드 화면이 나타났죠. 이게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코드입니다. 17개 레이어, 340개 모듈, 5,000줄의 제어 로직. 전부 한국어 주석으로 작성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주석들이 보였습니다. 우린 이걸 3년 동안 사용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도 일본 전문가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못합니까? 코드는 코드 아닙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코드는 논리였고 우리의 코드는 탐욕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냉각 온도 17도 시간 3분. 왜 17도입니까? 왜 3분입니까? 우린 그 의미를 모릅니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숫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정에서 17도는 최적 효율 온도입니다. 3분은 분자 안정화 시간이죠. 이건 수십 년 연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잃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아닙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실 추정치였죠. 지금 이 순간 미국은 시간당 30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하루면 720억 달러입니다. 일주일이면 5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교환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닫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우린 제품만 사려 했고 그들은 신념을 팔지 않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죠. 에너지 장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센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추가 12개 공장 정지. 총 59개. 숫자는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멈추고 있었죠.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전국 제조업 비상사태. 백악관 대응 촉구.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확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심었습니다. 관세 발효 72시간 후 숫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개장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관제실에서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죠. 나스닥이 열리는 순간 수직 낙하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15분간 정지됐죠. 하지만 재개되자 다시 폭락했습니다. 투매였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32%, 테슬라 마이너스 27%, 구글 마이너스 23%, 애플 마이너스 20%. 인공지능 기업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치는 비명을 지르는데 정치인은 침묵했습니다. 오후 2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는 전량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우리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현재 재고로 6주입니다. 그 후엔 생산 라인이 전면 정지됩니다. 6주, 42일, 1008시간.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수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건 압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기술 이전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가 웃었습니다. 협상이요? 한국이 기술을 넘겨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시도는 해야 합니다. 상원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린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한국 따위가 우릴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부할 겁니다. 그들에겐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미국만이 시장이 아닙니다. 허튼 소리 마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분석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데이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추가 압박이었죠. 한국산 전자제품의 관세를 더 올리고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이 있었죠. 전부 센터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서 지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3곳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력망이라니 이건 심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백업이 있죠. 하지만 전력망은 다릅니다. 백업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전 9시부터입니다.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 회의가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뛰어갔습니다. 센터까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관제실로 뛰어 올라갔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점이 3개에서 7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입니다. 부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번째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전력망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력망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산 장비죠.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붕괴 때와 같은 패턴이었죠. 0.8초 지연. 대기 상태. 명령 대기. 하나의 명령어가 100만 개의 공장을 멈춥니다. 저는 다른 산업도 확인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지연이었죠.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기기 오작동 경고였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반격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압박하자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협상을 생각했지만 시스템은 협상을 모릅니다. 저는 데이터를 지켜보며 국가가 붕괴하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프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회의실에서 웃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100%.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 무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총구는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23%, 테슬라 마이너스 19%, 애플 마이너스 15%.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뉴스를 켜고 한국 언론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도 없었고 기업 발표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2가지 의미였죠. 포기했거나 아니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저는 후자에 걸었습니다. 밤 10시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이상한 침묵이라는 제목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거리가 나타났죠.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BBC도 비슷한 보도를 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한국의 침묵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마커스 팀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비공식 통화입니다. 녹음은 안 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을 멈추면 우리 생산 라인이 3달 안에 정지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춘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테슬라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죠. 배터리 공급망이 위험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 책임자가 연락했습니다. 마커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린 한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협상입니다. 그날 저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장 마감 후 추가로 10%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12% 하락했죠. 시간 외 거래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 출시를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핵심 부품 수급 차질이었습니다. 1시간 후 테슬라도 발표했습니다. 신규 전기차 생산 목표를 30%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문제였죠. 오후에는 아마존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제국이 24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폭풍처럼 쏟아졌고 저는 그것이 복수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했을 뿐이죠.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무부 집무실이었죠. 들어서자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잘못 봤습니다. 뭘 잘못 봤습니까? 이걸 협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교가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원인을 만들면 결과가 옵니다. 장관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우린 이미 졌습니다.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소리를 질렀고 한국은 멈췄습니다.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한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경력에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지만 침묵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관세 발표 일주일 후 미국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센터 긴급 상황실이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국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원격 접속했죠. 총괄 모니터 화면이 떴습니다. 47개의 빨간 점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시애틀 항공기 제조, 텍사스 반도체 공장, 캘리포니아 전자제품 조립 라인. 전부 정지 상태였습니다. 지도는 마치 상처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센터까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혼돈이었죠. 팀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십시오. 부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조 공장들의 자동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력망 과부하입니다. 각 공장의 전력 소비가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정상 수치의 3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전력 소비가 늘었습니까? 냉각 시스템입니다. 모든 공장의 냉각 시스템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저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뉴저지 칩 검증 센터에서 봤던 코드였죠. 모듈 17도 3분 냉각 프로토콜. 한국 시스템입니까? 예. 전부 한국산 냉각 제어 장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심어놓은 설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되면 공장 전체가 멈추도록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그게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부 국장이 이미 와 있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47개 주요 공장이 정지했습니다. 마커스 팀장, 설명하십시오.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붕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자기 붕괴라니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고치십시오.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당신은 35년 경력 전문가 아닙니까?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마법사가 아닙니다. 정책이 문제를 만들고 기술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데이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관세를 매기고 위협했죠. 하지만 한국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코드 화면이 나타났죠. 이게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코드입니다. 17개 레이어, 340개 모듈, 5,000줄의 제어 로직. 전부 한국어 주석으로 작성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주석들이 보였습니다. 우린 이걸 3년 동안 사용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도 일본 전문가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못합니까? 코드는 코드 아닙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코드는 논리였고 우리의 코드는 탐욕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냉각 온도 17도 시간 3분.
왜 17도입니까? 왜 3분입니까? 우린 그 의미를 모릅니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숫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정에서 17도는 최적 효율 온도입니다. 3분은 분자 안정화 시간이죠. 이건 수십 년 연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잃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아닙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실 추정치였죠. 지금 이 순간 미국은 시간당 30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하루면 720억 달러입니다. 일주일이면 5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교환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닫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우린 제품만 사려 했고 그들은 신념을 팔지 않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죠. 에너지 장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센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추가 12개 공장 정지. 총 59개. 숫자는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멈추고 있었죠.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전국 제조업 비상사태. 백악관 대응 촉구.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확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심었습니다. 관세 발효 72시간 후 숫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개장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관제실에서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보고 있었죠. 나스닥이 열리는 순간 수직 낙하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15분간 정지됐죠. 하지만 재개되자 다시 폭락했습니다. 투매였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32%, 테슬라 마이너스 27%, 구글 마이너스 23%, 애플 마이너스 20%. 인공지능 기업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치는 비명을 지르는데 정치인은 침묵했습니다. 오후 2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는 전량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우리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현재 재고로 6주입니다. 그 후엔 생산 라인이 전면 정지됩니다. 6주, 42일, 1008시간.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수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일주일 후 미국 제조업이 30% 멈춥니다. 한 달 후엔 60%가 멈춥니다. 그때 가서 무릎 꿇으려면 대가가 더 큽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전쟁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의존을 고백한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가의 심장은 그래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과 경제 중 선택하십시오. 전 경제를 택합니다.
재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가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장이 끝난 후였습니다. 최종 수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2.3%, 다우 마이너스 7.8%, S&P 500 마이너스 9.2%. 역사적 폭락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중립이지만 그 결과는 항복이었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대신 외쳤습니다. 그날 밤 뉴욕타임스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산 관세 재검토 시사. 시작됐구나.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우린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숫자에게. 관세 발표 10일 후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보보좌관실이었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커스 팀장, 오늘 오후 2시에 백악관으로 와주십시오. 한국 대사관과 비공개 회담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현실을 인정했구나. 오후 1시 45분 백악관 서관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한쪽에는 미국 측이, 반대편에는 한국 대사와 경제참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공개입니다.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한국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 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제보좌관 앞에 놓았죠. 우리 기술진이 복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서류에는 2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 관세 전면 철회. 둘째, 한국 기술인력 비자 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 연장. 경제보좌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7초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한국 대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관세 철회는 이번 주 내로 발표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자 절차는 다음 주까지 개선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그럼 우리 기술진 83명은 한 달 내로 복귀하겠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나가고 우리만 남았죠. 상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까? 경제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 앞에 섰을 뿐입니다. 사흘 후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부과된 관세를 전면 철회합니다. 뉴스가 나가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이 5% 급등했죠. 엔비디아 플러스 23%, 테슬라 플러스 18%.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한국 기술진 첫 팀이 뉴저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마중을 나갔죠. 15명이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안경을 쓴 엔지니어였죠. 마커스 팀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복수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우릴 굴복시켰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경력의 정점이 될 보고서였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술 분쟁이 아니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한국은 기술로 응답했다. 정치는 목소리로 움직였고 문명은 숫자로 움직였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다. 17도 3분 냉각 프로토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수십 년 연구가 응축된 지혜다.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우린 한국을 적으로 만들었지만 다시 동반자로 삼았다. 나는 패배가 아니라 존경을 기록한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였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전국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복귀하면서 시스템이 정상화됐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센터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그 리듬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빛이 아니라 심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패배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이 있었죠. 우린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은 정확도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관세 철회는 정치의 결정이 아니라 문명의 복원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답을 했죠. 저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5년 세계는 한국의 손끝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숫자로 진실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숫자가 아니라 침묵이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